안녕하세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숲은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여러분, 한글날이 낀 연휴가 또 있었는데요. 잘 쉬셨나요?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연휴로 인해서 정말 행복했는데요. 한동안 연휴가 없다고 해서 좀 막막해요. 하지만 우리 저번 주, 이번 주 재충전했으니까 열심히 10월, 11월, 12월 2023년 올해 마무리 잘 해보도록 해요, 우리. 벌써 10월의 중반이 다 와가는데요.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저희가 7월에 개편해서 처음 만나 뵀는데 7, 8, 9 벌써 10월이라니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방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작가의 이야기를 준비했을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박래연 씨의 남편 김기창 씨를 준비해봤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 함께 박래연 작가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오늘은 박래연 작가의 남편 김기창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프닝 곡에 이어서 첫 번째 곡 듣고 다시 만날 건데요. 첫 번째 곡으로 준비한 곡은 멜로망스의 선물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자연스레 뜨던 눈 그렇게 너의 눈빛을 보곤 사랑의 눈을 떴어. 항상 알고 있던 것들도 어딘가 새롭게 바뀐 것 같아. 남의 얘기 같던 설레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어.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자그마한 모든 게 커져만 가. 항상 평범했던 일상도 특별해지는 이 순간. 별 생각 없이 지나치던 것들이 이제는 오마냥 내겐 예뻐 보이고 내 맘을 설레게 해. 항상 어두웠던 것들도 어딘가 빛나고 있는 것 같아. 남의 얘기 같던 설레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어.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숲은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첫 곡은 멜로망스의 선물입니다. 자,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가 김기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작가 김기창 씨에 대해 짧게 우선 소개해드리자면요. 대한민국의 화가로 한국 미술계에서 커다란 족적과 영향을 남긴 거장입니다. 그는 청각장애를 딛고 피나는 노력 끝에 화가가 된 인간 승리의 주인공이지만 한편으로는 일제감정기의 행적으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는 비판을 받는 등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작가 김기창 씨는 1913년 2월 1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운리동에서 태어났습니다. 호는 원래 어머니가 지어준 아호, 운포를 사용하다가 해방 직후 일제의 굴레로부터 벗어난다는 의미로 운보로 바꿨습니다. 1920년 승동보통학교에 입학했으나 장티푸스에 걸려 후천성 청각장애인이 되어 수년간 휴학했다가 복학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김기창 씨는 평생 동안 청각장애인으로 살게 되었는데요. 고열에 시달릴 때 한방요법으로 외할머니가 해준 인삼을 먹고 더 열이 올라서 결국 귀가 멀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김기창 본인이 쓴 수필에 잘 나와 있다고 합니다. 보약이라고 해서 외할머니가 인삼을 다려온 것을 먹고 나의 병은 더욱 악화되었다. 열에 인삼이 나쁘다는 사실이라든지 체질에 따라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실청하면서 실청은 청각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말하는 법도 잊어버렸으나 나중에 다시 배워 구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청각장애인 특유의 어눌한 발음이긴 했으나 큰 문제는 없었다고 합니다. 김기창 씨의 어머니 한윤명 여사는 자식의 교육을 위해 손수 한글과 산수를 가르쳤고 김기창은 보통학교에 입학하기 전 서당에서 천자문을 배운 기억이 있어 쉽게 이해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어린 시절부터 미술에 재능이 있어서 선생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교실에서 혼자 교과서에 낙서를 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작가 김기창 씨가 선천적인 청각장애인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생긴 청각장애라는 것은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요. 이렇게 선천적으로 들리시는 분이 갑자기 어떤 이유에 의해서 들리지 않거나 보이지 않거나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으면 굉장히 극복하기가 더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을 잘 극복하고 미술로서 승화한 작가입니다. 또 그는 1930년에 보통학교를 졸업 후에 어머니의 주선으로 이당 김은호의 화숙인 낙청헌에서 본격적으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낙청헌에 입문한 지 6개월 만에 스승 김은호의 영향과 총애를 받아 1931년 제10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판상 도무를 출품해 입선했습니다. 이렇게 그림의 재능이 뛰어났었는데요. 김기창 씨의 아버지는 어릴 적에 아들이 귀머거리지만 허우대가 크다고 해서 목수를 시키려고 했고 어머니는 그가 미술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림을 배우게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재능을 미리 알아보고 그 재능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준 것인데요. 정말 대단하시죠? 청각장애가 있다는 것에 의해서 굴복하지 않고 아들이 자신 있게 자신의 역량을 더 펼칠 수 있도록 해주신 작가 김기창 씨의 어머니도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당시 스승이었던 김은호는 안중식과 조석진으로부터 그림을 배운 뒤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 미술학교 교수로 있던 유키 소메이에게 수학하면서 섬세한 묘사에 기초한 일본화식 채색화법을 익혔으며 일본 제국 미술전람회에 입선해 중견 작가의 반열에 오른 상태였다고 합니다. 낙청헌에는 김은호를 사사하고자 김기창 외에 김인승, 장우성, 이유태, 백윤문, 이석호, 한유동,
장운봉 등이 동문수학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1936년 1월 미술단체인 후소회를 창립하고 10월 제1회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조선 화단에서 유파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김기창은 중일 전쟁부터 각종 미술대회에서 일본 군국주의를 찬양하는 내용의 그림 여러 작품들을 남겼는데요. 전시체제 때 이러한 행적으로 친일 인명사전에 수록되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이렇듯 김기창 작가가 일본 군국주의를 찬양하는 내용의 그림 때문에 친일파라는 불명예가 아직도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뒤에서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후 종래의 일본화의 경향에서 탈피한 작품들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는데 같은 시기인 1946년에 우향 박래연에게 서울 남산에서 고백을 하고 결혼했습니다. 1947년 운보 우향 부부전을 시작으로 부부작가로 함께 미술 전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 박래연 작가에 대해서 알아봤죠. 박래연 역시 일본화의 영향을 크게 받은 화풍의 그림을 그렸지만 역시 일본화의 영향에서 벗어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박래연 작가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일본 유학길에 오르고 다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여성들을 아주 따뜻하고 관심 있고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작품에 풀어놨는데요. 이와 반대로 작가 김기창은 일본 군국주의를 찬양한 그림을 그렸다는 게 좀 의아하죠. 이 궁금증은 뒤에서 풀어보도록 하고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 아이유의 밤편지입니다.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은 참 가까이 보낼게요. 사랑한다는 난 우리의 첫 입맞춤을 떠올려 그럼 언제든 눈을 감고 가장 먼 곳으로 난 파도가 머물던 모래 위에 적힌 글씨처럼 그대가 멀리 사라져버릴 것 같아 늘 그리워 여기 내 마음속에 모든 말을 다 꺼내야 줄 순 없지만 사랑한다는 어떻게 나에게 그대란 행운이 온 걸까 지금 우리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난 파도가 머물던 모래 위에 적힌 글씨처럼 그대가
허전한 마음에 지식 한 스푼. 그림과 책, 인문학과 인도 이야기, 그리고 마음 나누는 대화법까지. 지식 한 스푼의 풍성한 주제로 오늘도 지식 충전하세요.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들어보신 곡은 아이유의 밤편지입니다. 작가 김기창 씨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자면요. 작가 김기창 씨는 1950년대에 일상적인 광경을 그린 풍속도이면서도 공간을 분할하고 재조립한 화면 구성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김기창의 이런 입체주의적 그림은 아내 박래연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요. 박래연은 입체파 작품 노점을 통해 1956년 제5회 국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한동안 남편 김기창의 영향을 받아 부부의 스타일이 너무 비슷해졌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입체주의의 영향을 받은 1950년대의 김기창 씨의 작품들을 보면요. 피카소의 그림이랑 비슷한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진짜 입체주의라고 말하기에는 그렇게 한쪽에서 볼 수 없는 양면을 보여주는 게 입체파인데 그런 모습은 안 보이고 형태만 유사하게 따라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제가 한국적인 소재라서 나름 신선해 보이기도 했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독창성과 세련됨이 느껴지기도 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작품을 그릴 때 어떤 양식으로 그리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양식을 어떤 주제를 가지고 조화롭게 적용시키느냐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번 주에 저희 함께 이야기 나눴던 작가 박래연 씨도 입체주의, 피카소의 작품에 영향을 많이 받은 작품이 보이기도 했는데요. 역시나 작가 김기창 씨의 그림에서도 피카소의 입체주의 느낌이 보이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1953년도에 제작된 작품 복덕방, 이나 1956년도에 제작된 작품 보리타작을 보면요. 굉장히 면처리로 뚝뚝 끊겨서 그리지만 그게 굉장히 고급지고 세련된 서양의 느낌이 나는데 주제는 한국적이고 고유한 토속적인 주제여서 그 당시에 굉장히 새로운 도전으로 평가돼서 그 당시에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을 것 같네요. 작품 복덕방과 보리타작을 보면요. 면처리로 뚝뚝 끊겨 있지만 피카소의 입체적인 느낌은 좀 덜합니다. 오른쪽에서 본 또 왼쪽에서 본 이렇게 다양한 시각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면처리로 깔끔하고 아주 다양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작품들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군산으로 피란을 간 시기에 구상된 것들인데요. 이때의 또 다른 작업으로는 1952년에서 1953년에 작품 예수의 생애 시리즈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의 출생에서부터 부활까지의 장면을 총 30점의 연작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특이하게도 화풍뿐만 아니라 외모나 복장, 배경 등을 모두 조선조의 것으로 바꿔 그려서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 작품을 가지고 예수도 한국인이라고 주장한다고 비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종교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현지화하는 과정은 다른 종교 및 문화에서도 흔하지만 한국에 유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독교 이야기를 이렇게 한국식으로 현지화한 것은 당시로선 상당히 파격적인 시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1세기 현재에는 가난한 목수였던 예수와 역시 가난한 어부였던 제자들이 비단옷과 통연갓을 쓴 부유한 양반 차림으로 그려진 것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김기창의 작품 최후의 만찬을 보면요. 1952년도에 그려졌다고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 아주 신선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우선 주제부터 보면요. 서양의 종교화를 우리나라식으로 또 우리나라 옷으로 표현했다는 점이 굉장히 신선합니다. 이 작품의 중앙에 후광이 있는 인물이 예수이고 그 주위를 12제자가 둘러싸고 있는데 옷은 모두 양반의 비단옷 또 갓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비판받을 일인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가난한 예수와 12제자들을 그냥 평상시에 평민들이 입는 편한 옷으로 그렸다면 더 좋았겠지만 아쉬움이 남을 뿐이지 전혀 비판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양의 종교화를 우리나라의 인물로, 우리나라 옷으로, 또 우리나라의 장소에서 특별하게 그렸다는 점 자체가 새로운 시도이고요. 30점의 연작으로 제작한 것도 대단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화, 한국화식으로 그려졌다는 작품 자체가 남겨져 있다는 게 굉장히 뜻깊은 문화유산 같습니다. 그는 1957년에는 당시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에서 비판적이었던 작가들과 함께 새로운 동양화 모색을 주장하며 백양회를 결성하기도 했습니다. 일제감정기 김기청의 작품은 김은호의 화풍을 충실하게 수용한 채색 인물화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인 박래연과 함께 서양 입체주의의 영향을 보여주는 실험적인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또 작가 김기창 씨의 1950년대 후반 작품을 보면요. 문자도나 동물 그림을 그리기도 했는데요. 특히 말을 좋아했다고 하며 이후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작품 스타일이 완전히 추상 쪽으로 옮겨졌지만 얼마 되지 않아 추상이 아닌 작품도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1970년대 중반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는 작품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잠깐 쉬고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보실 곡은 볼빨간 사춘기의 우주를 줄기입니다.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나 봐요. 심장이 막 두근대고 잠은 잘 수가 없어요. 한참 뒤에 별빛이 내리면 난 다시 잠들 순 없겠죠. 지나간 새벽을 다 세면 다시 내 곁에 잠들겠죠. 너의 품에 잠든 난 마치 천사가 된 것만 같아요. 난 그대 품에 별빛을 쏟아내리고 은하수를 만들어 어디든 날아가게 할 거야. Cause I'm a pilot anywhere. Cause I'm a pilot anywhere. Light and sky, shooting star, 지게의 galaxy. Cause I'm a pilot anywhere. Cause I'm your pilot. 내 곁에 저 별을 다 내게만 줄게 my galaxy. Like a star 내리는 빛처럼 반짝이는 널 가지고 싶어 get my mind. 엄지와 검지만 해도 내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해 부터 안달나니까 마냥 떨리기만 한 게 아니야. 준비가 되면 쏠린 인공위성처럼 네 추울 마구 맴돌려 해. 더 가까워진다면 네가 가져줄래 이 떨림을. 어제는 내가 기분이 참 좋아서 지나간 행성에다가 그대 이름 새겨놓았죠. 한참 뒤에 별빛이 내리면 그 별이 가장 붉게 빛나요. 지나간 새벽을 다 세면 다시 내 곁에 잠들겠죠. 별빛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숲은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볼빨간 사춘기의 우주를 줄게입니다. 1950년대 후반에는 문자도나 동물 그림을 그렸다고 했잖아요. 특히 말을 좋아했다고 했고요. 1955년도 작품 군마도를 보면요. 말들이 여러 마리가 나오고 굉장히 역동적이고 말의 털, 윤기나는 머릿결이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으면서도 말의 역동적인 힘이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말 한 마리가 가만히 서 있는 것도 그리기 어려운데 어쩜 이렇게 여러 마리가 엉켜있고 또 역동적인 모습을 잘 표현해냈을까요? 그 당시에 이 역동적인 말의 움직임을 보고 그릴 수는 없었을 것 같은데 말을 굉장히 평소에 잘 관찰한 다음에 역동적인 모습도 관찰하고 정적인 모습도 관찰해서 상상해서 그린 것일까요? 작가 김기창 씨의 1960년대 이후 작품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중반 이후에는 완전한 추상화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1967년 상파울루 비엔날레 한국 대표로 미국과 멕시코 등을 시찰한 후 다시 작품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당시 그의 작품들은 강렬한 필선과 적색, 황색이 두드러졌으며 1960년대의 대표 작품으로는 아악의 리듬이 있습니다. 또 작품 태양을 먹은 새가 1968년도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작품 아악의 리듬을 보면요. 필치가 굉장히 강렬하고 붉은색으로 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960년대의 작품 특징이 잘 드러나는 대표 작품임이 보입니다.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 어떻게 음악을 그림으로 표현했을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김기창은 중도 실청자였기 때문에 음악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중도 실청자란 처음에는 선천적으로는 청각이 들렸는데 후천적으로 사건에 의해서 청각을 잃은 사람을 말하는데요. 김기창은 8살 이전에 소리를 들었던 기억으로 인해 음악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그 음악을 그림으로 표현해낸 것입니다. 1968년도 작품인 태양을 먹은 새도 굉장히 강한 필치와 붉은색이 강렬하게 보이는 작품인데요. 1960년대 김기창의 작품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1970년대에 청록산수 연작과 바보산수, 민화풍의 화조화 등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1973년부터 세종대왕, 김정호, 을지문덕 등 역사적 위인들의 영정 제작을 담당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는 당시 김기창이 깊이 매료되어 있었던 민화의 표현 방식에서 영향을 받은 화풍이 이른바 바보삼수라고 불리는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적인 작품들만을 그리던 초기의 그림들과 비교해보면 같은 작가의 작품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김기창 본인은 이런 스타일을 만들어낸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엔 부인 박래연이 1976년 왕성한 활동을 벌이던 57세의 나이에 사망하면서 큰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1980년대에는 푸른색을 산의 전면에 칠해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얻은 청록산수 연작을 그렸고 1990년대 초반에는 고령의 나이를 무릅쓰고 봉골레를 먹에다 찍어 대형 화폭에 그린 점과 선 시리즈 연작을 제작했습니다. 김기창은 일생 동안 작품 세계가 자주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작품의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지만 다양한 장르의 시도에서 모두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망할 때까지 약 15,000여 점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김기창 씨의 부인 박래연 씨도 일생 동안 다양한 작품을 여러 가지로 시도해봤는데요. 판화부터 외국의 추상화까지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한 점이 부부간의 공통점 같습니다.
또 작가 김기청 씨가 평생 동안 남긴 작품이 15,000여 점이나 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작품의 수인데요. 여러 가지를 도전하고 변화한 것이 비판받을 게 아니라 요즘 본받아야 할 자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청각 장애우들을 위한 활동도 활발하게 펼쳤는데요. 1979년 한국농아복지회를 창설해 초대 회장에 취임했고 1984년에는 서울 역삼동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센터인 청음회관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잠깐 쉬고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 박효신의 야생화입니다. 하얗게 피어나 얼음꽃 하나가 달가운 바람에 얼굴을 내밀어 아무 말 못했던 이름도 몰랐던 지나간 날들의 눈물이 흘러 차가운 바람에 숨어있다 한 줄기 햇살에 몸 녹이다 그렇게 너는 또 한 번 내게 온다 좋았던 기억만 그리운 마음만 네가 떠나간 그 길 위엔 이렇게 남아서 있다 잊혀질 만큼만 괜찮을 만큼만 눈물 머금고 기다린 떨림 끝에 다시 나를 비우리라 사랑은 피고 꽃은 다 버리는 불꽃
허전한 마음에 지식 한 스푼. 그림과 책, 인문학과 인도 이야기, 그리고 마음 나누는 대화법까지. 지식 한 스푼의 풍성한 주제로 오늘도 지식 충전하세요.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박효신의 야생화입니다. 작가 김기창에 대해 이어서 설명하자면요. 1947년 자유신문 미술기자, 국립민속박물관 미술부장 등을 지냈습니다. 또 1960년에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로 지냈고요. 1962년부터 1974년까지 수도 여자사범대학, 현 세종대학교 교수를 지냈습니다. 또 백양회 창립을 주도했으며 1969년부터 1975년까지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심사위원, 1970년에는 미술협회 부이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화단과 교육계에서 커다란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1989년 예술원 정회원이 되었고 그 외에도 1950년에서 60년대 초반까지 만화가로 활동하여 학원이란 어린이 잡지의 이야기 그림 형식의 만화 작품을 비롯해 어린이 만화책 허생전을 낸 바도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1988년작 한국화 까치호랑이는 만화가 시절에 다진 만화적 예술성을 정통 미술기법에 대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의 수상 경력으로는 1971년 제12회 3일 문화상이 있으며 1972년과 1977년 3일 문화상 심사위원에 위촉되었습니다. 또한 1977년 은관 문화훈장, 1981년 국민훈장 모란장, 1982년 중앙일보 중앙문화예술상 본상, 1983년 예술원상, 1986년 5.16 민족상과 서울시 문화상, 1987년 색동회상 등을 두루 수상했습니다. 이외에도 1981년 한독미술가협회 회장, 1985년 후소회 회장,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동남아 채목전 추진위원장, 1988년 서울올림픽 아트포스터 제작작가로 선정되는 등 각종 여러 다채로운 경력으로 활동했습니다. 또한 박정희 정부의 민족 정기 함양 정책에 따라 세종대왕, 을지문덕, 조헌, 신순겸 등의 많은 역사인물의 표준 영정과 민족 기록화를 도맡아 그렸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1973년에 그린 세종대왕의 표준 영정은 현재 한국은행 만원권 지폐의 도안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요. 자세한 건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만원권 지폐의 세종대왕의 표준 영정이 작가 김기창 씨가 그렸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요.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또 1984년에는 충북 청원군 북일면 형동리에 운보의 집을 완공해서 이곳에서 거주하며 작품 활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말년인 1993년 예술의 전당에서 운보 김기창 8순기념 대회고전을 개최하고 1994년 운보 김기창 전작도록을 발간했습니다. 또 2000년 7월 개인전 미수기념 특별전을 열기도 했습니다. 작가 김기창 씨는 한평생을 청각장애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처우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는데요. 한 장애인 미술지망생이 뛰어난 성적에도 불구하고 장애 판정으로 진학을 못하자 격려의 말이 담긴 편지글을 보내고 기부도 많이 했으며
말년에는 자신의 친일 행적에 대해 시인하고 공개적으로 고백했고 과거 행적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95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작품 활동을 중단하고 조용히 요양하다 2000년 12월 2차 이산가족 상봉 때 북한에서 화가로 활동하는 16살 연하의 동생 김기만과 상봉했습니다. 그 직후인 2001년 1월 23일 사망했습니다. 당시 정부에서 그를 높이 기려 금관 문화 훈장을 추소했습니다. 사후 충북 청주시에서 있던 운보의 집은 그의 그림을 전시하는 미술관으로 개조해서 일반인에게 개봉하였습니다. 김기창과 그의 아내 박래연의 묘소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충북 청주로 혹시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은 운보의 집에 방문하셔서 김기창 씨와 아내 박래연의 작품을 보고 오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처음 작가 김기창을 소개할 때부터 친일 행적으로 인해 그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상반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작가 김기창에게 친일 행적 논란이 지금까지 잇따르고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작가 김기창은 일제감정기 때 여러 불명의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1943년 8월 6일 매일신보에 게재된 님의 부르심을 받고서는 축이병이라는 어깨띠를 두른 학도병 좌우에 갓쓰고 안경을 낀 아버지와 수건을 머리에 쓴 어머니가 그려져 있는 사파입니다. 이는 1943년 8월부터 시행된 조선 청년 징병제를 선전하기 위한 작품입니다. 종군하게 되어 감격스러운 듯한 학도병의 진지함과 장한 아들을 굽어보는 아버지의 표정의 선전 효과를 높이려는 의도가 다분히 비어 있습니다. 또 훈련병을 그린 총후병사는 완전 군장으로 간이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는 병사의 옆모습을 포착한 것으로 얼굴과 주먹 쥔 손에는 성전에 참여한 멸사봉공의 굳은 의지가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김기창은 님의 부르심을 받고서와 총후병사에 대해 정식으로 그린 그림이 아니라 사파에 불과해 친일한 작품으로 볼 수 없다면서 친일 행위를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김기창은 그의 스승 이당 김은호와 함께 대표적인 친일 화가로 의심을 받아왔고 결국 김기창은 말년에 이러한 점에 대해 사죄를 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얼마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분해있고 조그만 것에도 화가 난 시절이었는데 이런 사파를 그렸다는 점은 저도 좀 아쉬운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 임창정의 또다시 사랑입니다. 아픔이 좀 더 작아질까 의미 없는 만남을 하다가 어느 날 그대가 흘린 눈물 왠지 나와 같다 느껴서 이렇게 그대를 지키는가 봐요. 행복하고 싶었던 그대를 몰랐던 누군가를 또 알아가면서 분명 행복할 걸 알겠지만 어쩌면 흘러가는 흔한 인연이란 것일지 모르지만
내가 숨긴 눈물 왠지 나와 같다 느껴서 이렇게 그대를 지키는가 봐요. 행복하고 싶었던 그대를 몰랐던 누군가를 또 알아가는 게 혹시 두렵기도 하겠지만 내가 그대를 만났다는 건 어쩌면 흘러가는 흔한 인연이란 것일지 모르지만 오늘도 또다시 사랑해요. 사랑 이제나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처음인도 찾아오니까 절대 우리 작은 다툼조차 하지 말고 이별 후엔 서운함만 가슴 속에 남으니 사소한 그 표현이 그 말들이 언제나 나에게 참 고마울 거예요. 내가 그대를 만났다는 건 어쩌면 흘러가는 흔한 인연이란 것일지 모르지만 오늘도 또다시 사랑해요. 사랑 이제나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처음인도 찾아오니까 사랑 언제나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숲은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들어보신 곡은 임창정의 또다시 사랑입니다. 매일경제신문에 1993년 7월 2일에 게재된 글을 보면요. 제목은 두레박입니다. 운보 김기창 화백이 아들을 통해 일제 말기 친일을 한 사실이 있으며 민족과 역사 앞에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회개의 뜻을 밝혀 이체. 운보를 대신해 충북 도청 기자실을 찾은 외아들 김환 씨는 아버지는 과거의 친일 사실을 시인, 늘 반성하고 있다고 전언. 김 씨는 또 오는 10월 발간 예정인 운보의 전자도록에 친일 작품으로 꼽히는 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등과 고해의 글을 실을 예정이라고 부언. 이라는 글이 신문에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작가 김기창 씨는 말년에 이처럼 자신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또 1973년에 그린 세종대왕의 표준 영정은 이를 기반으로 만원권 지폐가 발행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세종대왕을 묘사한 각종 도안산과 동상 등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김기창 자신의 얼굴과 흡사하게 그렸다고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눈매와 코, 또 콧수염 부분이 닮은 듯 다른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것의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작가 김기창 씨가 사망하기 직전에 동생을 이산가족 상봉 때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의 동생 김기만 씨는 월북 작가로 북한에서 활동하며 성공을 하였고 2000년 이산가족 상봉 때 병상에서 재회했다고 합니다. 당시 동생은 형에게 자신의 작품인 수묵화 난초를 선물했는데 해당 작품이 전시 중에 도난된 사건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작가 김기창 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작가 김기창의 확풍은 자유롭고 활달한 필력으로 힘차고 동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하였고 고시적인 풍속화에서부터 형태의 대담한 왜곡을 거쳐 극단적인 추상에 이르기까지 구상과 추상의 전 영역을 망라하는 폭넓은 작가적 역량을 구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기창은 평생 동안 15,000여 점의 그림을 남겼는데요. 후천적인 청각장애를 얻고도 그 장애에 굴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작품을 그려냈고 또 평생 동안 한 가지 주제, 한 가지 작품 스타일로만 작품을 그린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주제도 도전하였고 작품 스타일도 일평생 동안 다양하게 시도한 작가입니다. 이것은 저는 정말 높이 평가하는데요. 이렇게 저번 주 작가 박래연에 이어 남편 김기창에 대해 이번 주 알아보았는데 여러분 좀 유익하셨나요? 다음 주에도 알차고 재밌는 작가와 작품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 유의하시고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이었습니다.